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화학결합과 분자의 세계 중 분자의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자의 구조를 결정짓기 위해서는 그 원자의 전자쌍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학습할 학습 목표는 전자쌍 반발 이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걸 이용해서 분자의 구조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쌍 반발 이론이라는 것은 당연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전자쌍들은 여기서 전자쌍이라고 하면 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을 통틀어 얘기합니다. 자, 이 전자쌍들은 전자로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무슨 전하를 띠겠어요? 그렇습니다. 음전하를 띱니다. 자, 음전하를 띠기 때문에 똑같이 둘 간에 뭐가 작용하겠어요? 당연히 반발력이 작용하겠죠. 자, 그 반발력이 작용한다면 그 반발력에 의해서 그 전자쌍들은 서로 어떻게 될까요? 멀리 떨어지려고 합니다. 떨어지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그와 같은 전자쌍 반발을 이용해서 분자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전자쌍 반발 이론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이 어떤 분자가 있을 때 그 분자를 이루는 중심 원자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중심 원자에는 전자쌍들이 공유결합의 형태로 이렇게 배치될 겁니다. 자, 그때 전자쌍들이 만약에 두 개가 있다고 하면 이 전자쌍들은 가장 멀리 떨어지려고 할 겁니다. 근데 떨어지고 싶지만 이 전자들은 지금 이 핵의 인력에 의해서 줄로 묶인 것처럼 특정한 거리 이상으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자쌍들 간에 가장 멀리 떨어질 수 있는 방법은 묶여있는 줄 내에서 가장 멀리 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결합 각도로 얘기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전자쌍 두 개가 가장 멀리 떨어질 수 있는 구조는 바로 이와 같이 서로 반대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중심 원자를 중앙으로 놓고 이와 같이 직선형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선형 구조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여기에서 이 선형 구조에서 전자쌍이 하나 더 추가됐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전자쌍 간의 반발도 고려해야 되고 이 전자쌍 간의 반발도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전자쌍에 의해서 이 전자쌍들의 반발로 인해서 이 전자쌍들이 이쪽으로 이동하겠죠? 근데 무한정 이동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가다 보면 이 전자쌍들 간에도 반발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적정선의 평형을 이루는 위치에서 전자쌍들이 다음과 같이 놓이게 될 것입니다. 자, 이때 우리가 이 전자쌍 간의 방면이 모두 동등하다고 가정한다면 바로 이 전자쌍과 이 전자쌍이 이루는 각도는 대략 120도가 되겠죠. 그리고 이런 그 전자쌍들이 있는 위치를 선으로 연결했을 때 이와 같은 삼각형 모양이 생기고 이거는 평면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면 삼각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반면에 여기서 전자쌍이 하나 더 추가됐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전자쌍은 얘와 얘 그리고 이 전자쌍 세 곳의 전자쌍들과 반발을 이룰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전자쌍들은 이와 같이 아래쪽 방향으로 좀 이동하겠죠. 근데 무턱대고 계속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얘네들이 가다 보면 이 전자쌍 간에 이 전자쌍 간에 반발도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내려가다가 어느 선에서 멈출 겁니다. 그때 이 전자쌍들 간의 위치를 선으로 연결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면체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면이 4개, 삼각형 면이 4개가 존재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면체를 우리가 전자쌍 간의 방발이 모두 동등하다고 가정할 때 정사면체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와 같이 전자쌍이 어떻게 몇 개가 있는지를 가지고 분자의 구조를 대략적으로 예측해보는 이러한 방법을 우리가 전자쌍 반발 이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전자쌍이 아까 얘기했듯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공유 전자쌍, 다른 하나는 비공유 전자쌍이 있었습니다. 자, 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에는 반발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면 공유전자쌍도 두 쌍의 전자로 되어 있고 비공유전자쌍도 두 쌍이 아니고 두 개죠. 두 개의 전자로 되어 있습니다. 자, 전자의 개수는 같지만 공유전자쌍의 경우 두 원자가 서로 공유함으로써 형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자들은 이쪽에게도 인력이 작용하고 이쪽에게도 인력이 작용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비교적 좁은 공간을 차지하는 곳에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높지만 비공유 전자쌍은 핵 원자가 있고 그 원자 주위에 전자쌍이 있는데 이쪽에서만 끌어당겨지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의 부피가 다음과 같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이 공유 전자쌍보다 공간적으로 더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고 봤을 때 핵에 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두 개 있을 때, 공유 전자쌍이 이와 같이 두 개가 있을 때하고, 자, 전자쌍,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공유 전자쌍이 두 개 있을 때하고, 자, 이와 같이 공유 전자쌍이 두 개 있을 때, 공유 전자쌍이 두 개 있을 때, 자, 대표적인 게 물 같은 게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구조에 있을 때 전자쌍 간의 반발을 비교해 보면 이 비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의 반발력이 자, 공유 전자쌍과 공유 전자쌍보다 반발보다 더 클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반발이 더 커지겠죠. 그러면 얘네들은 얘네들에 밀려서 이렇게 좀 찌그러질 수 있습니다. 자, 또한 비공유 전자쌍과 공유 전자쌍 간의 반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은 이 전자쌍의 반발과 이 전자쌍의 반발의 중간 정도의 크기겠죠. 그래서 전자쌍 사이의 반발을 비교해보면 비공유끼리 반발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공유 전자쌍끼리 반발이 제일 작습니다. 그리고 비공유와 공유 사이의 반발력은 그 중간 정도의 크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결합 길이와 결합 각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결합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익히 공부했었죠. 어떤 원자가 결합을 했을 때 한 원자 핵에서 다음 원자 핵까지의 이렇게 거리를 우리가 결합 길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세 개의 원자가 분자를 이룰 때 그 중심 원자로부터 다른 원자 핵까지의 거리 결합 길이가 하나 있을 수 있겠고요. 또 다른 중심 원자와 다른 원자 간의 결합 길이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핵 간의 결합 길이를 이렇게 선으로 연결했을 때 이때 이 결합선과 이 결합선이 이루는 이 각도를 우리는 바로 결합각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결합각은 분자 구조에 큰 영향을 줍니다. 결합각이 몇 도이냐에 따라서 이와 같은 것들이 선형이 될 수도 있고 구분형이 될 수도 있고 결합각이 분자 구조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공유전자쌍만 가진 분자를 가지고 우리가 분자 구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공유전자쌍을 두 쌍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분자가 BeF2라는 분자가 있습니다. 자, 이 분자는 중심 원자에 베릴륨이 있고 양쪽에 플루오린이 하나씩 위치하여 있습니다. 자, 베릴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옥텟 규칙이 성립하지 않는 대표적인 분자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베릴륨은 공유전자쌍이 중심 원자를 바탕으로 두 쌍이 있습니다. 그럼 이 두 쌍의 전자가 가장 멀리 떨어질 수 있는 곳은 한쪽과 그 반대쪽에 있는 것이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결합선들을 쭉 연결해 보면 결합선들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고 바로 이 결합선과 이 결합선이 이루는 각도가 180도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우리가 선형 구조라고 합니다. 자, 반면에 BF3 같은 분자가 있습니다. BF3. 이 경우도 대표적으로 옥텟 규칙이 만족되지 않는 분자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이 BF3 같은 경우 자, 중심 원자를 바탕으로 공유전자쌍이 3쌍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이 결합선과 이 결합선이 이루는 각이 모두 똑같은 원자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120도씩을 나눠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 있는 원자들의 선을 연결하면 삼각형 구조를 이루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평면 삼각형 구조를 이루고 결합각은 그때 120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전자쌍이 하나 추가되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사면체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CH4가 있겠죠. 자, 이때 이 결합선과 이 결합선에서 공간상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는 각도는 109.5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구조를 우리는 정사면체 구조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전자쌍이 하나 더 추가돼 본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전자쌍이 하나 더 추가됐어요. 자, 우리가 배운 것에서는 옥텟을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여기 이후로는 우리가 확장된 옥텟이라고 합니다. 확장된 옥텟.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마저 얘기해보면 전자쌍이 여기 추가된다면 이 전자쌍들은 또 이 전자쌍들과 다 일일이 반발하겠지만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구조가 다음과 같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평면에 세 개의 원자가 평면 삼각형을 이루고 있고 양쪽 이 세로축으로 양쪽에 하나씩의 원자들이 배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각평면과 이 수직축에 있는 애들은 결합각이 90도를 이루고요. 평면상에 있는 애들끼리는 120도를 이룹니다. 우리는 이것을 삼각 쌍뿔이라고 부릅니다. 삼각 쌍뿔 구조. 대표적인 게 PClO5라는 오염화인이라는 물질이 있겠죠. 자, 반면에 여기에서 전자쌍이 하나 더 추가되면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구조가 다음과 같은 구조가 됩니다. 자, 이 경우 모든 원자들이 대칭으로 되면서 수직축도 90도, 수평축도 90도. 그래서 좌우로 이렇게 뒤집어도 똑같은 높은 대칭성을 갖는 구조를 갖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정팔면체라고 부르죠. 정팔면체. 이에 해당하는 분자가 SF6이라는 6플루오르와 황이라는 물질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유전자쌍이 다음과 같이 2쌍, 3쌍, 4쌍, 5쌍, 6쌍까지 늘어날 때 분자 구조가 어떻게 변하는지 여러분들이 이 구조를 반드시 외워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비공유전자쌍을 분자 내에 포함하고 있는 녀석들은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까 앞에서 봤던 이 전자쌍이 4개 있는 이 구조를 기본으로 방금 앞에서 봤던 이것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전자쌍을 4개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물질이 다음과 같이 메테인이라고 했습니다. 메테인. 자, 여기서 선생님이 메테인은 공유전자쌍이 4쌍이 있었어요. 자, 여기서는 앞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튀어나오게 그렸고 하나는 이렇게 점선으로 그렸습니다. 선생님이.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선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편명상에 2개의 수소가 존재한다는 얘기고 이 앞으로 튀어나온 것은 이 수소가 이 화면에서 앞쪽으로 나와 있다는 의미고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 화면상에서 뒤쪽으로 수소가 들어가서 입체적인 모양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그림으로 표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정사면체 구조를 이루고 있겠죠. 자, 이 중에 자, 이 하나의 전자쌍이 비공유전자쌍으로 이와 같이 치환된 겁니다. 물론 원자는 다른 원자겠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비공유전자쌍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과 같이 치환됐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 비공유전자쌍은 공유전자쌍에 비해서 부피가 크다고 했어요. 그래서 공유전자쌍과 비공유전자쌍 간의 반발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 공유전자쌍 간의 반발보다 이 반발이 더 크기 때문에 얘네들을 눌러서 얘네들이 이 밑에 쪽으로 쪼그라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구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정사면체하고 사면체 구조하고 구분짓기 위해서 삼각뿔이라고 얘기합니다. 삼각뿔. 자, 이렇게 밑에 삼각형, 삼각형 이렇게 해서 이런 구조와 구분짓기 위해서 삼각뿔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정사면체 구조에서는 여기에 결합각이 109.5도에 가까웠어요. 109.5도였어요.
그럼 이 삼각뿔은 얘네들 때문에 찌그러졌다고 그랬죠? 그럼 결합각이 좀 더 작아져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 각도는 107도가 됩니다. 대표적인 물질이 NH3, 이 암모니아가 이런 구조를 이루겠습니다. 비공유전자쌍 이렇게 하나 있죠. 자, 거기에서 비공유전자쌍이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하나 있는데 하나 더 추가됐어요. 중심원자는 산소고 대표적인 게 물이 있겠죠. 즉 비공유전자쌍이 이와 같이 두 쌍이 있게 되면 이 전자쌍 간의 반발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여기 반발이 있겠고 공유전자쌍 간의 반발이 제일 작을 겁니다. 그럼 얘네들이 더 찌그러지겠네요. 그러면 베타인 결합각은 107도보다 더 작아질 것입니다. 이때 결합각이 104.5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우리가 구분형 구조라고 하고요. 자, 이때 얘네들은 입체 구조가 아닌 평면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이 비공유전자쌍은 우리가 분자 구조로 따지지 않습니다. 원자들이 있는 곳에 그 위치만을 가지고 우리가 분자 구조를 따지기 때문에 세 개의 점이 한 평면에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평면 구조인 구분형 구조를 갖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중결합이 포함되어 있는 분자는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 대표적인 게 있습니다. 자, 공유전자쌍이 두 쌍씩 해서 다중결합으로 되어 있죠. 자, 그러면 공유전자쌍이 총 4쌍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이중결합들은 이 결합에 묶여 있습니다. 두 원자에.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어디로 가지 못해요. 결과적으로 이 다중결합은 어떻게 보면 되냐? 한 쌍의 공유전자쌍 취급을 받습니다. 결합각, 분자구조를 따질 때 한 쌍의 공유전자쌍 취급을 하면 됩니다. 전자쌍 취급. 다중결합은. 그래서 이 탄소를 중심으로 공유전자쌍은 4쌍이 있지만 우리가 분자구조를 고민할 때 이 전자쌍은 각각 하나로 보기 때문에 두 쌍의 공유결합이라고 할 수 있고 이 두 쌍의 공유결합이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는 구조는 앞에서 얘기했던 선형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선형 또는 선형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 탄산이온이 있습니다. 자, 탄산이온의 구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루이스 구조식을 그려보면 다음과 같은 루이스 구조를 갖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공부했듯이 공명구조가 가능했죠. 3가지 공명 상태가 있는데, 자, 그 말은 이 이중결합이 실제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이 이중결합이 이렇게 분자 전체에 결합들이 퍼져 있는 형태라고 했습니다. 실제 구조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이중결합이었다면 전자쌍이 이쪽에 더 많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단일결합들보다 더 반발이 이중결합과 단일 간의 결합의 반발이 단일결합과 단일결합의 반발보다 더 크기 때문에 얘가 이쪽으로 더 쪼그라들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 이와 같이 이 이중결합의 전자쌍들이 여기에 이렇게 편제되어 있기 때문에 비편자화 되어 있지 않고 편제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전자쌍의 양이나 여기에 있는 양이나 여기 있는 양은 모두 같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결합 구조는 찌그러진 이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아니고 정삼각형 구조의 평면 삼각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분자 구조를 실제로 측정해 보면 그렇게 측정된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전자쌍 반발 이론과 함께 그 전자쌍의 반발에 따라서 분자 구조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